1971년 8월 23일 서울. 숨막히는 더위 속이었죠. 근데 도심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네, 맞아요. 군경 바리케이드 앞에 멈춰선 시내버스 한 대. 그 안에 총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부는 뭐 무장공비다, 아니다, 군특수범이다 이런 발표를 막 쏟아냈고 도시는 순식간에 공포에 빠졌어요. 혼란 그 자체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버스에 탄 사람들, 정말 누구였을까요? 왜 서울 한복판까지 와서 그런 비극적인 총격전을 벌였을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사건, 많은 분들이 실미도 사건 혹은 684 부대로 알고 계실 이 비극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684 부대? 네. 국가의 어떤 비밀 임무, 이걸 위해 모인 31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겪어야 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 그리고 또 국가로부터의 배신감,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 자료들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한번 추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라는 그 1.14 사태, 이게 뭐였는지. 그렇죠. 그 배경부터 알아야죠. 그리고 그 보복을 위해서 어떻게 684 부대라는 비밀 조직이 만들어졌는지. 또 그 안에 던져진 청년들은 아까 31명이라고 하셨죠? 그들은 누구였고 실미도라는 섬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건지. 네. 무엇보다 국가가 이렇게 애써서 만든 인간 병기들을 왜 스스로 버려야만 했는지. 그리고 결국 왜 그들은 서울로 향하는 그 죽음의 행진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감춰진 진실과 또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꽤 오래전이죠. 1968년 1월 21일. 아주 추운 겨울밤으로 가야 합니다. 68년 겨울. 네. 북한의 특수부대 124군 부대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청월의 바로 뒤편까지 기습 침투했던 사건, 이게 바로 1.12 사태입니다. 와, 청와대 코앞까지 왔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암살은 다행히 미수에 거쳤지만 수도 서울의 심장부가 북한 특수부대에 그냥 뚫렸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당시엔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요. 충격 정도가 아니었죠.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극에 달했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보복해야 한다는 심리가 막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생포된 공작원이 김신조가 박정희 모가지 따라와 수다 이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찔렀고 정부의 보복 결심을 더 부채질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죠. 아,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이 1.12 사태는 그냥 군사 도발, 이걸 넘어서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고 또 국가 자존심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한 보복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고 당시 아시다시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김영옥 중앙정보부장, 이 사람 주도로 극비리의 보복 작전이 추진됩니다.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방식의 응징을 결심한 거죠. 근데 그 보복 목표가 자료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그냥 군사시설 폭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일성을 암살하겠다. 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거의 국가 차원의 복수국 아닙니까? 엄청나게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임무였겠어요. 이 부대 이름에서도 그 보복 의지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1968년 4월에 창설됐다는 뜻에서 684부대. 68년 4월. 그래서 684. 네. 그리고 부대원 숫자도 딱 맞춰요. 121 사태 때 내려온 북한 공작원 수랑 똑같이 31명으로. 와, 숫자까지. 네.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 이런 상징성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라도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게 이 부대가 육군이나 해군 같은 정규군이 아니라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이죠. 거기 직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비밀 유지 그리고 책임 회피였을 겁니다. 김일성 암살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작전은 당시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웠을 테고 잘못하면 국제 문제로 커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규군 기록에 남기지 않고
모든 과정을 정말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죠. 그리고 또 만약에 작전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 국가나 군은 공식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일처럼 발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소위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그난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유령 부대, 그런 거였죠. 와, 정말 시작부터 뭔가 좀 불온한데요? 그런 유령 부대를 훈련시킬 장소, 거긴 또 어디였어요? 외부 접촉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곳, 그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선택된 곳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실미도. 실미도? 예,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작은 섬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그 31명 청년들한테는 그야말로 지옥의 훈련소가 되는 겁니다. 실미도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2003년에 나온 영화 실미도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봤는데 1,000만 관객 넘었었죠? 네, 엄청난 흥행이었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훈련병들이 뭐 서영수나 무기징역수 이런 흉악범들로 나왔잖아요. 자료로 보니까 그게 사실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각색된 설정이고 실제 684 부대원들의 면면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어땠는데요, 실제로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나 관련 증언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요. 훈련병들 대다수가 서커스 단원, 중국집 배달원, 구두 닦기, 버스 안내양 오빠, 실직한 청년, 이런 아주 평범한 배경의 20대 민간인 청년들이었어요. 아, 정말요? 완전 평범한 사람들이었네요. 네. 물론 일부 경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흉악범 집단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렇게 평범한 청년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임무에 자원을 한 거죠? 혹시 돈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역시 결정적인 건 국가의 거짓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 약속이요? 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 청년들한테 접근해서 큰돈 벌게 해주겠다. 북파 임무 성공하면 영웅된다. 전과도 싹 지워준다. 심지어 장교로 임관시켜주겠다.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 거죠. 와,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 후반이면 다들 어렵고 가난하고 일자리도 별로 없던 시절인데 이런 제안을 쉽게 뿌리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결국 국가가 그들의 어떤 가난함, 사회적인 소외감, 아니면 애국심 같은 절박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자신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국가를 믿고 실미도로 들어갔던 겁니다. 아, 국가에 속아서 들어간 섬 실미도. 그 훈련은 어땠답니까? 자료들 보니까 정말 와, 끔찍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던데. 지옥, 이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생존자들 증언이라 기록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라 매일같이 벌어졌어요. 구타는 그냥 일상이었고요. 일상이었다고요? 네, 체력 단련 구보하다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교관들이 등 뒤에다 대고 실탄을 쐈다고 합니다. 위협 사격이죠. 사람을 그냥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실탄 위협 사격이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한데 더 비인간적인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동료에 의한 처형입니다. 동료에 의한 처형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훈련병이 나오면 교관들이 다른 훈련병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직접 그 동료를 몽둥이나 곡괭이 자료 같은 걸로 때려 죽이도록. 세상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얌심이나 동료애 같은 걸 완전히 파괴하고 그냥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는 살인기계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아주 극단적인 방식이었어요. 심지어는 네모반 천장에 유골함을 걸어두고 너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그냥 일상적으로 주입했다고 합니다. 자기 동료를 직접 죽이게 만들다니. 이건 훈련이 아니라 그냥 인간성 말살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 들어왔던 31명 중에 무려 7명이 훈련 기간 중에 목숨을 잃었어요. 7명이요? 국가는 이들을 그냥 김일성 암살이라는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한 소모품, 감정이 없는 인간 병기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같은 건 정말 철저하게 짓밟혔죠. 근데 이 폭력적인 시스템, 이게 훈련병들한테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비극의 한 단면이에요. 훈련병들을 관리하고 통제했던 그 기관병들 있죠. 예, 교관이나 조교 같은 사람들이요? 네.
그들도 대부분 20살 초반의 평범한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실미도라는 그 고립된 섬 안에서 훈련병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들 역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아,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네, 폐쇄된 공간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통제할 때 생기는 그 권력 남용과 폭력의 악순환, 이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훈련병하고 기관병, 양쪽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뭐랄까 상호 파괴적인 트라우마 생태계, 이게 실미도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쪽에선 인간 병기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선 그들을 관리하면서 자기도 폭력에 물들어가고 아, 진짜 끔찍한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 놓고 정작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작전은 실행됐어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훈련병들이 그렇게 인간병기로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요. 다른 방향이요? 미국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의 긴장이 좀 완화되는 그 데탕트라고 하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한반도에도 남북 간 긴장을 풀고 좀 대화를 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적십자 회담 제의 같은 거요. 아, 시대가 변하고 있었군요. 김일성 암살 같은 그런 극단적인 작전은 이런 화해 분위기랑은 완전 반대잖아요. 정확합니다. 김일성 암살이라는 목표 자체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부담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극비리에 운영되던 684 부대의 존재는 박정희 정권한테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만약 부대의 존재나 임무가 바깥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렵게 만든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건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게다가 정치적인 상황 변화도 있었다고요? 네, 그게 결정적이었죠. 1969년에 684 부대 창설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김영옥 중앙정부 부장이 권력 내부 암투에서 밀려나 실각하게 됩니다. 아, 그 뒷배가 사라진 거네요. 네, 부대를 비호해주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없어진 거죠. 이때부터 684 부대는 사실상 표류하기 시작해요. 존재 이유도 불투명해지고 책임지고 관리하려는 사람도 딱히 없고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 부대원들에 대한 처우도 당연히 나빠졌겠네요.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부대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요. 그나마 내려오는 예산마저 일부 관리 간부들이 중간에서 횡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횡령까지. 네, 자료를 보면 한때 그래도 특수부대원이라고 비교적 괜찮았던 식사가 아주 형편없이 부실해져서 훈련병들의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부식 조달이 안 돼서 섬 주변에서 해산물을 직접 캐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와, 특수부대원들인데 굶주렸다니. 그럼 처음에 약속했던 돈이나 다른 약속들은요? 전부 그냥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매달 주기로 했던 급료, 그거 3년 4개월 동안 1인당 총 12,300원 정도만 지급된 걸로 알려졌어요. 3년 4개월 동안 12,000원이요? 네. 당시 물가를 생각해도 이건 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가족들한테 주겠다던 보상금 약속, 전과 기록 말소 약속, 임무 완수 후 미래 보장, 처음에 그들을 유혹했던 모든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다 사라지고 진짜 배신감만 남았겠네요. 국가의 비밀병기였는데 이제는 골칫덩어리, 살아있는 정치적 부채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존재 자체가 정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된 거죠.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불안감이요? 정부가 우리 존재의 비밀을 덮으려고 증거인멸 차원에서 우리를 전부 다 죽여 없앨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공공연하니 돌았어요. 이게 그냥 피해망상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치명적인 비밀이었으니까 충분히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포였을 겁니다. 국가에 의해서 괴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 국가한테 제거될지도 모른다. 이런 극한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예요. 3년 4개월? 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충성심은 증오로 바뀌어갔겠네요. 결국 터질 게 터진 건가요? 네,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1971년 8월 23일 새벽 6시쯤 살아남은 24명의 훈련병들이 마침내 움직입니다. 24명이요? 7명 죽고
남은 사람들이군요. 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기관병들 숙소를 기습해서 잠자고 있던 교육대장 같은 간부들을 살해하고 순식간에 무기고를 장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3년 넘게 자신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기관병 18명 역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요. 기관병 18명도요. 네, 실미도는 하룻밤 사이에 또다시 피로 물들었고 훈련병들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죠. 섬을 장악한 다음에 그들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걸까요? 그들은 그 지옥 같았던 실미도를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인천에 상륙했어요. 그리고 인천 시내에서 시내버스 한 대를 탈취했죠. 버스를요? 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서울 그리고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요? 가서 뭘 하려고요? 테러를 계획했던 걸까요?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그들의 목표가 단순 파괴나 테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묻는다. 뭘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괴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고 죽이려고 합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었겠죠. 그들의 서울행은 어쩌면 국가라는 이름의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아들들이 보내는 마지막 질문 같은 거였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의 존재 이유, 그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처절한 외침. 아, 살인자들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대답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들이 피 묻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그 시간, 1971년 8월의 대한민국, 어땠을까요? 자료 보니까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학생 10원, 일반 15원,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 정도 했대요. 네, 맞아요. 라디오에선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나훈아, 고향역, 니언 노래가 흘러나오던 그런 평범한 시대였어요. 바로 그 평범한 일상과의 극명한 대비, 그게 실미도 사건의 비극성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던 그 순간에 총이랑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피로 얼룩진 버스 한 대가 서울 시내를 막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좀 비현실적이네요. 네, 국가가 비밀리에 만들어낸 그 어두운 세계가 공공연한 현실 속으로 그냥 난입하는 아주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그 위태로운 행진, 결국 서울에서 멈추게 되죠. 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지금은 동작구죠. 거기 유한양행 건물 앞에서 군경 합동 저지선에 딱 가로막혀서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버스는 순식간에 중무장한 군인, 경찰들한테 포위됐고요.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포위된 버스 안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때 버스 안에서 한 훈련병이 창밖을 향해서 정말 절규하듯이 외쳤다고 전해져요. 우리는 실미도 부대원들이다. 무장 공비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우리 억울한 사정을 직접 이야기하러 간다. 길을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모두 자폭하겠다. 자폭하겠다. 또 다른 기록에는 우리를 쏘고 가라. 이런 외침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쏘고 가라? 이건 그냥 협박이나 자포자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 외침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미 알았던 거죠. 자신들이 곧 무장공비나 난동부린 군 특수범으로 몰릴 거라는 걸. 아, 국가가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걸? 네. 국가가 자신들의 존재를 끝까지 부정하고 왜곡할 거라는 걸 예감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존재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버려졌다. 우리를 죽이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는 똑똑히 알고 죽여라.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들의 그 왜곡된 정체성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국가가 씌울 그 거짓 낙인에 대한 최후의 저항. 하지만 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협상 이런 건 없었군요. 네, 안타깝게도 상황은 이미 파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군경하고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됐겠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훈련병들은 결국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터뜨려서 집단 자폭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 결국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훈련병 24명 중 20명이 사망하고 4명만이 중상을 입은 채로 생포됐습니다. 끔찍한 결말이네요, 정말. 사건 이후에 국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역시 진실을 덮으려고 했겠죠. 철저하게 은폐하고 왜곡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언론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됐고요. 684 부대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모든 공식 서류는 소각되거나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군 특수범들의 난동이라는 아주 모호하고 축소된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그냥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했었죠. 실미도나 684 부대라는 이름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금기어처럼 봉인됐습니다. 그럼 살아남은 4명,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국가의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재판이 아니라 비공개 군사 재판에 넘겨졌고요. 비공개로요? 네, 살인, 내란 목적 살인 이런 혐의로 결국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뒤 1972년 3월 10일에 아주 서둘러서 형이 집행됐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들은 그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정말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유언들이었나요? 자료에 따르면 김병염 씨는 살아생전 국가에 대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게 아깝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고요. 북파공작이라는 원래 임무에 대한 미련을 보인 임성빈 씨는 김일성의 목을 베지 못하고 죽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말한 김창고 씨는 애들 3남매가 제일 불쌍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외친 이서천 씨는 애국가를 부르다가 국가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죽는 게 억울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런데 국가의 비정함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 국가는 사형 집행 후에도 이들의 존재를 정말 철저하게 지우려고 했습니다. 사용당한 4사람의 시신, 유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신을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어디론가 비밀리에 옮겨져서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50년이 넘도록요. 세상에. 이건 단순히 시신을 유기했다 이걸 넘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시도였던 거죠. 유가족들한테는 슬퍼하고 추모할 무덤조차 허락하지 않은 어쩌면 국가가 저지른 2번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그래서 실미도 사건은 그냥 과거의 비극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군요. 유족들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그 절대적인 명분 아래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될 수 있는지 이걸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이 진실은 2000년대 들어서야 아까 말씀하신 영화 실미도의 흥행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네, 그때 관심이 정말 뜨거웠죠. 이후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또 진실화해위 같은 곳에서 조사를 하면서 감춰졌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 시내 교전 중에 사망했던 훈련병 20명의 유해가 뒤늦게나마 군 봉안시설에 안치되기도 했고요. 아, 그래도 20분은 찾았군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죠. 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아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형당한 4명의 유해를 찾는 일입니다. 아직도 못 찾았군요. 네,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유해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말 백발이 성성해진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동생의 뼈조각이라도 찾아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국가가 저지른 비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그 버려진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찾아주려는 노력이죠. 국가가 그들에게 진 빚,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겁니다. 국가의 복수심으로 태어나서 국가에 의해 괴물로 만들어지고 결국 국가에게 버려져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청년들, 그리고 그 존재마저 철저히 지우려고 했던 국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시나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국가 권력의 속성, 특히 그게 비밀주의와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안보 논리 앞에서 개인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또 쉽게 잊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또 잊힌 역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국가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비밀리에 무언가를 만들었다가 그게 더 이상 쓸모없어지거나 오히려 부담스러워졌을 때 과연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렵게 밝혀낸 진실이 또다시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아직도 찾지 못한 그 내분의 유해는 실미도의 비극이 그냥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픈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